자, 오늘 저희가요,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요. 교수님은 과학자세요. 물리학자세요. 저는 신을 믿지 않고요. 교수님은 신을 믿으십니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과학을 옆에서 진짜 요만큼밖에 보지 않았지만 과학과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저한테는 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과학은 객관적 사실을 어쨌든지 간에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추려지는 거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쌓아보자. 진실이라고 쌓아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하고는 결이 전혀 다른 방식의 사고거든요. 근데 여기 종교는 따지지 말자. 그러니까 검증하지 말자는 거예요. 검증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려오는 이야기 또는 누가 나한테 알려준 이야기를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세계는 양립하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연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과학자가 신을 믿는 것은 이율배반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이율배반이 아니죠. 네. 굉장히 합리적인. 과학자가 신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 네. 그렇다면 어떤 사유에서 합리적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 우주를 네. 설명하는 그 모델이 네. 불완전하거든요. 그거는 이야기는 과학자들이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수준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네.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런데 네.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흠이 없는 네. 무결점의 모델이라고 일단 합의한 부분도 네. 나중에 깨지고 네.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설명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은 일단 믿음의 영역으로 넘겨놓으면은 편하죠. 누가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네. 그런 쪽으로 그 합리성을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만큼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예.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렇죠. 사실 우리 세계에는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 나머지가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여기는 신의 영역이야 예.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합리적이라고 보이기보다는 그냥 효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고 느껴져요. 선생님이 책에서 주장하시는 것을 네. 보면은 효율적인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긴 한데. 그래서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해가 돼요. 예. 그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예. 요것이, 자, 여기는 객관성을 추구하는 영역이잖아요. 예. 여기는 객관성하고는 거리가 전혀 멀잖아요. 이 영역은. 예. 근데 그거를 객관성을 추구하는 과학자가 객관성하고는 거리가 먼 신을 더 큰 범위로 예. 놓고 가는 그것이 일관성이 있는가 아니면 설득력이 있는가? 라는 저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 사실 당연하죠. 과학으로 지금 설명된다고 하는 네. 것들조차도 네. 나중에 보면은 틀린 네. 설명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완벽하게 객관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객관과 주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도 차이일 뿐이고 그것도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곡선을 그린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학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여태까지 틀려왔는지 그 개별적인 사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H2O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 날 이 사실이 바뀔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는데 물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있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H2O라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H2O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네. H2O 분자를 이루는 상태를 네. 눈으로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근데 현미경이나 이런 걸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자현미경으로도 몇십만 배 이렇게 되는 거로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주 큰 큰 원자들이 배열된 상태를 아주 러프하게 보는 그 이미지들이 이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모델이 이제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미지로 확인했다고 해서 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러네 확인했네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또는 물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물질 구조에 대한 모델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이미지록이 확인됐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걸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인한 것도 없고 또 실제로 확인했다고 해도 우리 눈이 가지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뭐 착신이 뭐 이런 것만 이런 거 따지지 않더라도 보는 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으로. 아니 근데 사실 과학은 네. 안 보이는 거를 거의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다가 지금 저기 지동설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그거를 깬 게 과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과학은 우리 감각적인 오류를 네. 그래도 교정을 해주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지금 과학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보는 세상은 사실은 굉장히 주관이 많이 반영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네. 감각적으로. 근데 과학이 해준 일이 뭔가 해보면 네가 감각으로 지금까지 봐왔던 세상이 그게 아니었어 라는 걸 알려준 게 저는 과학이고 그게 법칙의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는 법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리고 이 법칙은 뭐 서울에서나 미국에서나 또는 뭐 저 지구 밖에서나 뭐 138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거는 되는 법칙이라고 저는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 법칙인데 그 법칙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모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력학 뭐 제1 법칙, 예. 뭐 법칙, 이 법칙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법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델이에요. 그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근데 뭐 법칙이냐 모델이냐는 사실은 그러니까 용어 차이라서 예, 그거는 어쩌면은 그냥 조금 좀 마이너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법칙이라고 그러면 무오류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그 여지를 주죠. 교수님 그러면 이 세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의 세계가? 제가 그러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요. 오히려 교수님은 신의 세계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과학의 세계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정말 저한테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네. 신을 믿는 신의 존재에 대한 네. 내 확신. 네. 이것도 사실 저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을 믿는 것조차. 그러니까 이 시스템도 하나의 모델로 제가 놓고서 마음의 불편함을 덜어내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모델을 신뢰하고 네. 그 모델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네. 믿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한다. 네.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교수님의 모델이라고 해놓고 네. 여기다가 좀 그대로 두겠습니다. 네. 제 모델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 모델은 이렇습니다. 이게 자연이에요. 네. 전체가 자연이고 이게 우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기 지구가 있었고 여기서 생명이 나타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에요. 네. 근데 이 인간이 언어라는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언어라는 도구를 만들어내고 이 언어로 모든 세상을 지어낸 거예요. 그 세상 중에 하나가 언어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은 교수님이 갖고 있는 모델하고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게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언어가 만들어지고 그 언어로 신을 만드는 게 제 모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이 있다면 예. 신도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받아들이진 않지만 네. 뭐 비난하지도 않고 이것이 오류다라고 구태여 네. 꺼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네. 저는 정말 수학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자연과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뭐 F는 MA 이것도 몰라요. 저는 사실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 식을 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그런 언어, 수로 쓰여 있는데 신은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언어가 없으면.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신을 알고 그게 귀신이잖아요. 미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신을 알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대여서 다른 나라의 신을 지금 알게 된 거지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언어로 만들어진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가 그러면 얼마나 믿을 만한 거냐는 질문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얼만큼 믿을 만한 거냐? 언어가 믿을 만한가요? 일단 네.
제가 아주 매력 있게 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인데 네. 그 양반이 생각과 언어 네.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신 걸로 저는 이해해요. 그럼 선생님은 생각이라는 게 언어와 별개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생각 자체가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언어가 생각이죠. 저도 그게 언어가 맞는다고 생각이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네.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저는. 언어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논리도 인정을 하고 네. 이 논리에 의해서 네. 신이 만들어졌다, 과학의 일부다 네. 라고 보시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는데 네.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 사실은 알 수 없다. 근데 저는 이 모델이 더 마음에 든다. 굳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에 든다. 네. 마음에 든다는 사실 과학자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과학자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네. 검증해서 결과를 내는 게 과학자의 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해서 택하는 거는 예술가의 특징이에요. 이건 예술의 특징이에요. 과학자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저기 F는 MA가 네. 뭐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거를 저기 인정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고 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 네. 뭐 힘과 운동,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요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돼. 그게 참 좋다. 네. 그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뭐 성경에 보면 조물주가 그 창조를 하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네.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면은 예. 자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학자가 신을 믿는 것은 이율 배반인가? 네. 그렇지 않은가? 네.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요거는 믿음의 영역이고 요거는 검증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수님 혹시 이 과학도 지금 마음에 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는 약간 그냥 이것도 이런 검증의 대상이기보다는 어떤 나의 그냥 마음에 드는 대상으로 보시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있는 건가요? 예. 그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극적인 부분이 네.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한 네. 이 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동설, 코페르니쿠스 시대의 지동설이 천동설을 완전히 압도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궤도 예측력에서 떨어졌어요. 현재 행성 궤도를 설명하는데 천동설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근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된 게 어디서부터냐면 쭉 갈릴레오 지나가지고 케플러에 와서 지동설의 궤도 예측력이 포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월등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거의 완전하게 궤도 예측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지동설이 그런 한계를 가졌었느냐 하면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케플러조차도 초창기에는 행성의 궤도가 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왜 원이어야 됐을까? 원이 가장 완벽한 도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 왜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을 깨야 되는 네.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부분은 뭐 뒤쪽에 가서 양보를 할 수 있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쭉 봤을 때 원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한번 벗어나 본 거죠. 혹시 타원으로? 그랬더니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타원 궤도로 설명을 해도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행성의 궤도들을 보면은 조금씩 흔히 이야기하는 뭐 T 제곱분 A 세제곱인가? 이게 이제 일정하다라는 요거를 놓고 봤을 때 행성마다 요 값이 사실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원으로 간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내려놓은 거죠, 과학자들이. 이제 원이 갖는 전통적인 기하학적인 아름다움, 그 과학자들의 로망,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과학자들은 그런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뭐 대통일장 이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모든 힘이 한 가지 성격을 가질 것이다. 한 가지 또는 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믿음은 누구나 있죠. 네. 믿음은 누구나 있는데 그럼 과학이 인류 역사에 공헌한 바가 뭐냐?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거를 검증해 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 우리가 400년 전인가요? 네. 이거 알게 된 게 그때 그렇게 믿었던 거를 지금까지 계속 믿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과학이나 이런 현대 문명이나 이런 게 당연히 없었을 거잖아요. 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게 공개했어요. 가능해진 이유는 네. 우리가 믿었던 게 그렇지 않네 하고 그 믿음을 내려놓고 네. 새롭게 검증된 지식을 채택했으므로 그 채택을 반복했으므로 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은 예. 제가 볼 때 과학이 한 최대의 공헌은 뭐냐. 예.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이 예. 틀렸을 수 있음을 검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과학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점을 달리하면 네. 그걸 틀렸음을 증명한다기보다는 네. 이것을 설명하는 보다 좋은 모델, 그 다음에 이 모델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설명하는 새로운 모델.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고 네. 말하거나 네. 교수님께서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그 똑같은 거를 네. 이렇게 표현할 거냐 저렇게 표현할 거냐 정도의 차이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거를 네. 저한테만 제한해서 네. 생각을 한다면 네. 저의 신앙이 네. 그런 새로운 모델을 찾아가는 자체에 전혀 방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신이 저한테 부여한 뭐 사명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뭐 허락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그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겹치는 부분, 종교하고 과학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세계가 탄생한 시간, 언제 세계가 시작됐느냐, 이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과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138억 년 전에 시작됐다고 말하고 예. 종교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 제일 긴 게 뭐 6,000년 전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또는 이 종교에서는 예. 언제 뭐가 시작되었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이거나 증거가 있거나 한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충돌되는 사실이 있었을 때 교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일단 6,000년 뭐 네. 뭐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나라에서 네네. 그 중소기업 청장 네. 옛날 네네네. 정부에서 거기에 낙점을 받으신 분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네.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냥 뭐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창조과학회 쪽에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학에서도 네. 이제 이제 기독교 쪽만 본다면 기독교의 이론 체계인 신학 체계에서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몇 년 이런 것들을 주기라고 봐요. 주기? 예, 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365일 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시대 뭐 이런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 비난을 받자면은 하여간 어떻게든지 그걸 꽤 맞추려고 그런 설명을 갖다 붙인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거나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적어도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에서 전개하는 논리 구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니 거기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그게 창조과학이든 뭐 그게 뭐 어떤 사람이든 그게 상관없이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뭐가 시작됐다는 그 시기는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충돌이 이게 되시나요? 충돌이 안 되시나요? 충돌이 전혀 안 되죠. 그러면 예.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역사도 여기서 시작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그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이 창세기죠. 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네. 태초란 말이 나와요. 네네네.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beginning of the world 네. 뭐 이런 말이 네.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신약의 요한복음에 가면 거기도 태초란 말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태초를 언제로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 창세기의 태초랑 예. 요한복음의 태초가 달라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빅뱅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네. 신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이전이라고 봐요. 빅뱅의 이전. 그런데 지금 현재 빅뱅에 대한 새로운 견해, 네. 새로운 모델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빅뱅 이전에 무언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빅뱅 때 시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전통적인 빅뱅 이론에 의하면 빅뱅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러면 이 이론 자체가 이미 모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드린 질문은 이게 모델이냐 아니냐는 아니고요. 전 지금 이걸 모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뭐고 교수님이 그러면 신학에서 믿으시잖아요. 네. 거기서 시작됐다고 하는 시간은 도대체 숫자로 바꾸면 네. 몇 년이고 그게 충돌이 요것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숫자로 바꾸면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네.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지구 공전 주기의 약 138억 배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제가 그렇게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구 공전 주기가 1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138억. 그죠? 예. 네. 근데 그때 그 시간과 네. 지금 이 시간이 같으냐 이것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엮여 있다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사실은. 그러면 과학에서 지금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예.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시작됐다는 그 사실에 예. 동의하지 않으시는 아니, 건가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델 구조는 저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설명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네. 자가부당착하지 않다. 어느 정도로. 네네네. 그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네. 지금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또는 네. 설명하는 사람도 그거를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 계산으로는 138억 년으로 나온다. 네. 이 수준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믿고 안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네. 이 설명이 지금까지 나온 설명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다. 네. 이거이지. 네. 그것이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 차원은 아닌 거죠.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 여기가 아니고 네. 여긴 거예요. 네. 여기가 숫자로 바꾸면 뭐고 이 숫자와 이 숫자가 충돌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숫자로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다. 예. 그게 왜냐면 네. 신의 섭리 또는 네. 신 자체를 우리가 설정한 네. 개념, 네. 틀, 네. 시간의 틀로 설명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무리한 일입니까? 제가 그러니까 네. 한마디 더 드리면 네네네. 창조과학회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네. 신을 논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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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설픈 네. 프레임으로. 네. 저는 그거 바보짓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여기에 네. 숫자를 쓸 수 없는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볼게요.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로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죠. 인간이 자기가 말로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자기 말로. 네. 우리가 뭐 문자는 지금 5,000년 전부터 기록이 있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뭐 호모사피엔스가 말을 언제 했을지 우리가 사실 그걸 줄 모르잖아요. 네. 뭐 1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뭐 아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으면 그게 왜 말이 아니겠습니까? 말이죠. 또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간에 신은 인간의 언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로 야 내가 신이 있어라고 말했는데 만들어낸 거예요. 네. 말하자면 저한테 종교는 문학의 일종입니다. 저한테. 예. 그럼 문학 안에서 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문학 안에서 신도 있을 수 있고 신이 심지어 그리스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네. 언어 속에서는 신이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어 속에서 존재하는 신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 신이 또 만든 세계는 언제 만들어졌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네. 우리가 인간의 언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언어가 만들어진 이후에 신이 만들어졌고 그 신이 만들어진 이후에 신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20만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답이에요. 예. 예.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회구조로 얘기를 하자면은 표면인 것 뿐이에요. 이면에 또는 배후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런 논리를 전개하게끔 그런 논리 구조를 갖게끔 신이 섭리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예. 신이 다 짜놨다? 예. 그러면은 뭐 짜놨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신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지금 과학을 하는 것도 신이 그렇게 섭리를 해서 그렇게 과학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그렇다고 할 수 네. 있고 네네.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종교적으로 그럼 제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자, 저는 자연이 시작됐고 어쩌다가 지구가 됐고 거기서 예. 어쩌다 생명이 만들어졌고 어쩌다 인간이 나와서 어쩌다 인간이 언어를 해서 어쩌다가 신이 만들어졌다고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신이 만들어진 시점은 저희 그거 하잖아요. 뭐 지구가 1년이라는 달력이다. 예.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달력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마지막 1초에 만들어졌고 예. 뭐 어쩌고 이렇게 예.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언어는 그 1초 중에서도 뭐 0.5초? 마지막 0.5초? 이 정도쯤에 만들어졌고 예. 신은 자 그러면 마지막 0.4초에 만들어졌다 치자. 예. 저는 이 정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교수님 말씀에 따르자면 이게 시작되기 전에 예. 여기 어디에 뭐가 더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 사고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 자연이 시작되기 전에 뭐 신이 먼저 있었다? 존재와 비존재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존재와 비존재라는 개념, 완벽하다는 개념 자체도 글쎄 이게 하여간 신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수준에서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에 의해서 네. 그렇게 된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 것뿐이다. 네. 교수님 혹시 그거는 동의하시나요? 어떤 거? 언어를 빼면 신은 없어진다.
우리 프레임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언어 말고 우리가 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이 네. 지구도 창조했고 네. 뭐 저쪽 굉장히 뭐 떨어진 곳에 뭐 네네. 구지도 창조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네. 둘이 똑같이 이제 진행해 나가다가 네. 이제 지구 쪽에 있는 애들한테 있어서 언어를 박탈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신에 대한 인지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지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구지가 저쪽에 또 있고.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캐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 언어를 빼서 신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 자체도 그것까지도 신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 언어를 빼면은 신도 사라지는 것이 네. 그것조차도 신의 섭리에 포함이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지구에서만 신이 사라진 거예요. 지구에서만? 예. 언어가 박탈된 지구에서만 신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섭리가 있다 없다를 말하려면은 그 전에 신이 있다 없다를 말해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것 자체도 아니, 신이,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신이 예. 없는데 예. 신의 섭리는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유 구조 자체가 저는 우리의 한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부여한 언어, 지금 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자체의 구조로 네. 묘사할 수 있는 한계,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 언어의 한계 아닐까요? 우리 인간이 만든 예. 도구가 갖는 한계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돼요. 우리가 선생님 말씀하신 요 시스템, 그 네. 내부에서 네. 가지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느끼는 논리적 모순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런데 보다 넓은 네.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으로, 네. 보다 큰 집합에서 네. 이렇게 봤을 때는 꼭 여기서는 그런 논리가 모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교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그러면 궁극의 목적이 뭐냐. 네. 왜 이런 걸 지금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이거 제가 가진 모델이거든요. 네.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모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도 들어있고 인간들도 들어있고 우주도 들어있잖아요. 네. 이 세 개를 저 나름대로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네. 저는 이런 모델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교수님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네. 혹시 내가 가진 모델이 네. 틀렸는가? 내 모델을 교정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겠는가를 오늘 사실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전혀 없죠. 전혀 없나요? 예. 근데 제가 외람되지만 예. 교수님 모델은 예. 교정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거예요. 이 모델은 이거 교정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델도 네. 뭐 어딘가에 모순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네. 바꾸고 싶다니까요. 네, 모순이 필요합니다. 네. 있다면 뭐고, 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게 모여서, 네. 아, 내가 모델을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교수님이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아, 이 모델 괜찮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괜찮은가 싶은데, 교수님 말씀 이걸 들으면, 네. 아, 이 모델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 자, 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건 아니죠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 모델과 이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모델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모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 이게 제 상황이고, 네. 이게 이율 배반이라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네. 하는 것들로 보면 일단 이 부분이 네. 자가부당착하다는 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보다 거시적으로 보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걸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걸로도 충분한데. 그리고 그러면 교수님은 네. 이걸 믿으시면서 네. 동시에 이것도 수용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율 배반이 아닌가요? 아니,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가요? 예. 진짜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논리와 비논리로 나누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우리가 살짝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으면 이게 A고 이게 B다 그러면 뭐 B는 A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나? 이거 그것도 이렇게 되죠. 이건 진리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네. 지우개. 예, 이거를 9에다가 네. 그렸다고 합시다. 9에다가 A, B. 그런데 이거를 이 반지름을 점점 크게 해봐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크게 해서 이게 저쪽으로 쭉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요 지구 요 지점의 반대편에 가서 보면은 네. 이렇게 돼 버려요. 상상이 되시는지요? 그거는 이게 물리적으로 커졌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바뀌어 버려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A가 큰 원이고 B가 작은 원인데 B1이 넓어졌다는 아, 거죠. 예. 죄송합니다. B가 여기 작은 원. B가 예. B가 커져가지고 예, B도 커지고 A도 커지고 점점점 커진다 그러면 B도 커지고 A도 같은 적으로 예. 배율로 커졌는데 예, 커지면서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저쪽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거 대원이라고 그러나 이걸 넘어가면 오히려 이제 작아지죠. 아 제가 이거는 저기 무식해가지고 이거 모르겠네요. 이거는 실제로 뭐 나중에 네네네. 구에다가 네네. 아니 근데 이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시는 게 뭔가요? 그러면 네. 인과관계가 바뀌는 상황이 되죠. 네. 이거는 작용이 있었잖아요. 작용이 있으니까 인과관계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B가 B에 포함될 수도 있고 B가 A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커지지 않아도요? B가 커지지 않아도? 그렇죠. B가 커지지 않아도 B가 네. 커 보일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B가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뭐 이렇게 여기 지구가 이만하고 뭐 여기 뭐 행성이 이만하고 뭐 여기 이렇게 작은 애가 있어. 예. 근데 이거 뭐 여기서 보면은 얘가 작아 보이겠지만 뭐 어느 각도에서 보면 얘가 아니 전혀 크고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뭐 뭔지 무슨 말씀을 근데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뭔가요? 지금 A가 B를 포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네네네. 반대로 B가 A를 포위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뭘 말씀하고 싶은 그러면 거예요? 제가 이게 논리랑 비논리랑 네. 사실은 그게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가부당착한 어떤 논리 구조가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보다 본질적이고 거대한 논리 구조의 표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보다 거대한 구조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거를 있다. 그걸 예.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그 예. 주제에 맞는 예. 소재로 다시 들어가면 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율 배반적이 아닌 거죠, 이게. 배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그거랑 B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둘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어려운데요. 교수님, 진짜 이거는 교수님 언어로 자 수가 있고요, 언어가 있습니다. 뭐가 뭐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게 더 큰 집합이라고 생각하세요? 언어가 수를 포함하죠. 언어가 수를 포함한다? 예. 교수님 이게 여기가 언어고 예. 여기가 수다? 언어로 수를 쓸 수 있어요? 저는 과학을 하나도 모르지만 지금 내내 똑같은 지금 저거를 하고 있거든요. 신이 자 이게 이 모델은 뭐냐면요. 이 모델은 이거예요. 자 신이 더 크고 언어거든요. 신은 언어로 써 있잖아요. 우주가 수로 써 있잖아요. 네, 이게 그렇게 봐도 되죠. 교수님 방금 전에 여기서 그렇게 지금 예. 신이 더 큰 집합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언어가 더 큰 집합으로 보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과학이나 수학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조금 그냥 옆에서 구경해 봤더니 아 내가 그동안 이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는 언어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던 거예요. 언어는 여기 있고 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 모델은. 예. 그러니까 제 내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자연이 여기 있고 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 게 예. 내내 같은 거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그러면은 과학을 언어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과학을? 그렇죠. 말로? 계산 없이? 수 없이? 언어가 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어떤 장면에서 그 좀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언어가 수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수를 언어의 하나로서 뭐를 그러니까 네. 이것의 차이를 설명하는 언어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1이라고 하고 이거를 2라고 하고 이거를 3이라고 하고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 1, 2, 3. 아, 원투쓰리. 또 영어 쓰셔가지고 제가 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것과 이것의 공통점을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나타내는 언어다. 뭐가요? 수가. 이 상황을 설명하는 네. 언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수도 예. 언어죠. 예. 수도 랭귀지의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인간이 만든 언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인간이 만든 언어. 예. 그거는 조금 저하고 수도 인간이 만든 언어죠. 자연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 개념 하나, 둘, 셋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걸로 형상화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예.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1, 2, 3, 4, 5, 6, 7, 8, 9 그거를 수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영어 알파벳이나 한글 알파벳이나 이런 거를 언어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더라도 수가 언어를
아예 언어가 수를 포함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언어 속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표현하는 글자, 문자. 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수와 숫자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많이 사용하는 숫자는 10개예요. 0부터 9까지 10개.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 5라고 쓰면은 네. 요거는 수예요. 숫자 3과 5를 사용해서 만든 네. 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10개짜리, 10개짜리, 요거 3개. 그리고 요거를 표현하는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가 언어 속에 들어가 있고, 과학에서 숫자를 사용하는 거는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수를 사용하지 않는 과학도 있죠. 그래서 그걸 보통 정성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량적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이 숫자까지, 수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과학의 언어, 숫자 같은 경우는 과학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와, 이거는 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차이가 나네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구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례? 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 수를 아무튼 예. 뭔가를 세는 방법으로 이 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예, 뭔가를 세야 돼. 예. 1개, 2개, 3개, 예. 4개. 근데 자연에는 그렇게 일단 세야 되는 것들로 자연이 시작됐다면서요. 원자나 뭐 전자나 뭐 분자나 이런 거 다 우리가 세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구성 요소를 우리가 뭐 원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쿼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또 더 작은 게 있나요? 뭐라고 할 수도 있다고 칠게요. 이게 구성 요소라고 할 때 예.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얘네들을 세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몇 개가 있고 얘네들이 그러면은 상호작용을 얘 몇 개가 얘 몇 개하고 했고 이거를 세는 걸로 이 우주가 시작되고 구성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수가 자연을 이해하는 데는 세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반드시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세야 되는구나. 라는 거고,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만든 언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책에도 여러 번 썼지만 자연에 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자가 지금 우주에 원자가 몇 개 있다. 못 센다는 거예요. 이거를 퉁치기 시작한 게 인간의 문자 언어라는 거예요. 네, 음성 언어라는 게 이 복잡한 세계를 퉁치기 위해서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언어고, 그래서 언어는 이 셀 수 없이 많은 이 수를 뭐라고 썼냐면은 많다. 야, 원자 되게 많아. 이러고 퉁치고 끝내버리는 게 언어라는 거예요. 해상도가 엄청나게 낮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색깔도 그래. 색깔도 저는 잘 모르지만 가시광선 무슨 영역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이 영역이 어디가 빨간색이라면서요. 예. 이 빨간색에 무슨 나노미터 무슨 단위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뭐 고추밭에 있는 고추, 저기 남미 이쪽 가면 막 피망, 그 붉은 빛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어적으로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520 나노미터의 고추를 봤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망을 보면은 600 나노미터의 피망을 봤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는 피곤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세세하게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는 그냥 빨간색 고추를 봤어. 나는 빨간색 피망을 봤어. 이게 얼만큼 이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축약했냐는 거예요. 언어가 우리한테 준 거는 효율성이지, 그 반대급부가 뭐냐 그러면 축약으로 인한 손실이라는 거예요. 언어로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저는 이제 반대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선생님 이 설명은 사실은 연력학에서 통계학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네.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데 네. 사실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수가 2개밖에 없는 그런 부족들이 네네네.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 네. 둘, 그다음에 많다. 많다예요. 네. 예.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 적은 것과 많은 것을 사람들이 이미 구별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적다 많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건 언어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가 보니까 카운터블, 언카운터블 이렇게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를 구별하고 그다음에 보다 많은 수를 표현하는 숫자를 또는 수를 가져와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한 언어를 구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반대죠 오히려. 그래서 수가 있기 전에 이미 언어는 있었다. 그래서 그 언어 중에서 보다 세상을 좀 더 정확하게 또는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언어의 확장으로 수를 들여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이 부분은 뭐 입자론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파동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파동이 되면 그것의 진폭 또는 진동수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진동수는 여기 이제 햇빛 색깔 말씀하셨는데 무지개에서도 이게 뭐 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520, 600, 사실 520.1, 520.0001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짚어서 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짚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반올림했다든지 뭐 그냥 대표값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뭐 오히려 이런 그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니까 이제 언어로 퉁쳤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반대. 물론 이거는 있어요. 하나하나를 다 따지다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처리하자. 이게 이제 통계역학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는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 수라는 거는 조금 뒤쪽에 나온 언어다. 숫자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가 나중에 나왔다. 예, 나중에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수가 나중에 나왔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네. 수도 인간이 하나 둘 세는 방법은 인간이 만든 거니까. 네. 그죠? 근데 여기가 이거는 수가 없이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개수는 이미. 그 부분은 인식과 인식의 대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네. 하나 둘 많다라는 부족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저 예에 포함되는 거지 네. 교수님 예에 포함되는 건지 제가 묻고 싶거든요. 그거는 저가 얘기하고 있는 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례죠. 왜냐하면 하나 둘 다음에 나머지를 축약한 거예요. 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예에 포함돼야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 부족은 둘까지만 세면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셋부터 나머지는 야 이건 많은 걸로 퉁치자. 그래도 문제 없잖아. 네.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제 예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네. 사람들이 자연계를 인식을 하면서 네. 이거의 공통점, 자, 이 상황과 이 상황의 공통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공통점을 설명하는 수로 언어를 확장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그 인식 이전에 네. 그 수 인식 이전에 수를 사용하기 이전에 모든 인식이 있고 언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면서 수가 나왔고 굉장히 많은 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교수님은 지금 언어가 있기 전에 수가 있기 전에 언어가 있었다. 예. 그 이제 시기를 먼저 시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시기. 예. 언어가 먼저 나왔냐, 수가 먼저 나왔냐. 예.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예. 뭐가 먼저 나왔냐가 아니고 예. 뭐가 더 큰 개념이냐. 누가 누구를 포함하느냐. 이거를 여쭤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수가 먼저 나왔을지 인간의 뭐 예를 들면 빨간색이라는 이런 말이 먼저 나왔을지는 저는 뭐 그거는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간색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겠죠. 빨간색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진동수로 해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떨어졌다. 물체가 떨어지네 라고 생각하고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것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5m에서 뭐 좀 뛰면 이렇게 해서 3m 네. 지점까지 이동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가 들어오면서 네. 상황을 좀 더 뭐라 그럴까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수가 예. 자세하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수의 해상도가 높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보다. 예. 우리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는 도대체 얼만큼의 힘이 뭐 어떻게 작용해서 얼만큼의 높이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예.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떨어졌네. 근데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스스로 설명하시면서 이게 자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수로 표현하면 예. 세상의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수가 더 큰 개념이잖아요. 더 이게 해상도가 깨끗하잖아요. 글쎄 해상도가 좋다고 해서 네. 그것이 더 큰 범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선생님과 저랑 포함 네. 관계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수와 네. 뭐 감정을 뭐 아프다라는 감정을 설명하는 네. 그 어휘 네. 이걸 다 포함해서 네. 언어라고 보는 거고 네. 선생님은 이게 좀 더 정밀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보다 큰 개념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다른 건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저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와 이런 그 상황을 표현하는 물리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수가 네. 같이 묶여가지고 그것이 보다 큰 언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가? 그게 어떤 언어인가요? 언어를 또 분류하시는 거예요? 뭐 아프다, 네. 뭐 즐겁다, 네.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다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네. 그죠? 언어 중에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는 또 특별하게 따로 분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분류라기보다는 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냥 수에게는 숫자에게는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특별한 언어다. 다른 것과 좀 구별이 되는 또는 이런 수들이 갖는 공통점을 쉽게 네. 발견할 수 있는 언어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아프다라는 그런 단어를 감정을 표현하는 특별한 사례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저는 책에다 또 그 얘기 한참 썼거든요. 저 다 검수해 주시고서 왜 그러시는지 네.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프다를 네. 지금 숫자로 얘기하는 시대에 왔잖아요. 너 아파? 열이나? 뜨거워? 몇 도야? 라고 네. 재잖아요. 네. 네. 자, 간이 아파요. 병원에 갑니다. 네. 간 수치. 간 수치 네. 숫자로 나오면 내가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네. 병원에 가서 간 수치를 재보니까 네. 아직은 정상 범위입니다. 정상 범위가 넘어갔으니까 네. 이 숫자가 높다는 거예요. 숫자 해상도를 보는 거예요. 네. 아프다라는 말을 네. 자 해상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죠? 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도 제가 지금 얼만큼 정확하게 숫자로 재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 가면은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아파요? 아파요? 이거 하잖아요. 소리가 안 들린다. 얼만큼 안 들리는지 해봅시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 쏴보고 뭐 주파수 막 쏴서 어디까지 뭐가 안 들리는지 다 해상도를 높여서 확인을 합니다. 눈이 안 보여요. 네. 다 시력을 잽니다. 그래서 0.1입니다. 네. 뭐 0.2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네. 다 잽니다. 해상도를 높여야 이 언어로 표현했을 때 확인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의 해상도가 얼마나 낮냐는 거를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과학이라는 도구가 언어가 가진 해상도의 한계를 숫자로 바꿔서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더 깨끗한 세상을, 더 오차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차를 줄인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가 인간의 언어를 포함한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막대기, 네. 이 막대기에 눈금을 하나를 그어서 네. 이 눈금으로 우주의 모든 정보를 또는 우주 자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우주의 모든 정보를 다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네. 디지털 순으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뭐 예를 들면 1m라고 하면 디지털로 다 바꿔서 그 디지털 그 정보가 쭉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네. 그걸 비율로 해서 네. 요거 눈금으로 찍는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해상도가 높아야 되겠죠. 네. 제가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정확하게 이해를 그러니까 못하겠거든요. 우주의 네. 그 온 정보를 디지털로 바꿨더니 0, 1, 0, 0, 0, 1, 네. 0, 1,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네네네. 하죠. 네. 간단하게. 네. 그러면 요것의 사이즈를 여기에 기록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주의 정보가 기록이 된 거예요, 여기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다 수로 치환해가지고 네. 나타낼 수 있다. 네. 근데 요거는 일단 불연속적인 우주에서는 가능해요. 네. 그런데 현재 우주의 물질과 시간에 있어서 또는 이제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이것이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라는 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이게 디지털하게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 사례는 정말로 공감을 해보고 싶은데 네. 그 어떤 상황인지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고 우주가 불연속이다 연속이다 이거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면 셀 수 있다 그러면 불연속적인 거고 네. 디스크리트하다 네. 되고 셀 수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연속적이면 셀 수가 네. 없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과학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는 네.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네. 사실은 연속적이지 않다. 그거를 배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연속적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연속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네. 어느 부분에서는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어느 부분에서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그런 정도죠. 근데 선생님의 그런 접근은 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제가 포함 관계를 접근한 차원은 처음에는 이것과는 좀 다르게 들어갔던 거고 전후 관계를 따지고 단순한 크기의 포함 관계를 따졌을 때의 얘기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그 논리대로 접근한다. 우주를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정밀하게 네.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불연속적인 상황에서도 정밀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거는 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끊지는 못해도 네. 여기서부터 요 범위 사이에 그렇게 된다면 수가 언어를 포함한다. 또는 모든 언어는 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모든 언어는 수로 표현할 수 있죠. 굳이 포함 관계를 그쵸? 따지지 않더라도 지금 사실 모든 언어를 네. 수로 표현해서 우리가 이 컴퓨터 네, 쓰고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그 얘기 그 얘기 말씀드리는 그러면 거예요. 그건 공감. 네, 예, 인정. 그 얘기 하는 예. 거예요. 네. 포함 관계, 이 집합 관계. 그죠? 아주 간단한 사례가 있었네. 예. 모든 언어를 우리가 수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그러니까 수로 바꾼다 그러면 반대로 아니 수를 언어로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수를 언어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언어라고 이렇게 문자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숫자로 바꿔. 예.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바꿨냐면 숫자 뭐 010101010000 이렇게 예, 바꿨잖아요. 예, 예. 이거는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건 왜 되냐면은 왜 되냐면 컴퓨터가 이거를 읽을 수 있어. 예. 컴퓨터가 이거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한테 자, 지금부터 수를 언어로 네가 바꿔봐. 그러고 나서 인간한테 이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이거를 해독을 못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언어라는 단어 한 개 정도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죠. 예. 소설책을 이런 식으로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인간한테 그걸 주고 자, 네가 이거를 지금부터 한글로 바꿔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인간이 이만큼 이런 걸로 써 있는 그 소설 300페이지 분량의 숫자를 바꿀 수 있는 물리적 뇌가 한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축약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어라는 게 압축이라는 거예요. 압축. 그러니까 압축 과정에서 반드시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해상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수가 언어를 포함하는 건 되지만 인간한테 언어가 수를 포함하는 건 안 된다. 인간한테. 네, 인간한테. 혹시 외계 생명체한테는 될 수도 있어요. 걔가 그만큼의 계산 능력이 있으면. 근데 인간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언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이 뇌의 물리적인 용량이나 뭐 계산 능력이나 이런 거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충 이해하자고 만든 것이 언어다라는 것이 제가 도달한 결론이에요. 그건 선호 관계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네. 사실 만든 거는 언어가 먼저 나왔고 수로 그 언어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해낸 거죠. 순서만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선후 관계로 포함 관계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선후 관계를 말씀드린 네, 선후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했나요? 네. 어떻게 해서 선후 관계가 되지? 숫자로 나와 있는 거를 축약해서 언어로 표현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원래 언어를 이렇게 수로 표현한 게 나중 일이죠. 처음에는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에도 이 언어나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드시 이 언어가 이 숫자보다 먼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사실 아닌가요? 사실이에요? 예, 나온 거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뭐, 수 없이도 하여간 살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 시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 우리가 언어라는 게 있고 그 언어라는 걸 사용해서 세는 방법으로의 언어도 갖게 됐어. 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은 저는 똑같다는 거예요. 언어를 만들어냈는데 어느 날 신이라는 단어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네, 있죠.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두 개 이렇게 공통点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세는 방법으로 우리가 언어가 있었는데, 이거 세는 방법으로 그러면 둘이라는 언어도 만들자. 이거잖아요. 공통점을 보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둘이다, 이다, 이걸 만들어냈다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신이 만들어진 과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언어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단어가 있고, 뭐 어떤 정도의 소통을 했는지는 몰라. 단어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뭐 자연재해라든가 우리가 압도당하는 어떤 경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여기 두 개 있는 것처럼 여기 두 개 있는 것처럼 압도당하는 경험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아, 이거 뭔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겠는데? 그 신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언어로부터 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맞아요. 보다 정확하게는 맞을 수 있고요. 그 설명에 큰 모순이나 하자가 없어요. 그럴듯해요. 근데 여기서의 그 신도 이 세계를 엄청나게 축약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수, 예를 들면 태풍, 예를 들면 화산, 이런 걸 경험하면서 다 다른 사례잖아요. 이 다른 사례에서 얼마나 다른 경험을 했을 거고 얼마나 다른 피해를 입었을 거잖아요. 그걸 다 퉁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압도적인 어떤 힘이다. 그걸 신이라고 부르자. 축약이에요. 축약. 그래서 언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리 세계를 단순하게 축약하는 효율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효율성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언어에서 은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은유적이에요. 이미 엄청난 압축을 했어. 시인이 은유적인 게 아니고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은유적이라는 거예요. 빨간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은유적이라는, 빠르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얼만큼 빠른지 숫자로 표현하면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기차가 빠르다. 이게 이미 은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 세상을 이해하면 도대체 얼만큼의 손실이 있고 얼만큼 해상도가 낮냐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학의 입장에서 괜찮은 건가요? 괜찮죠. 괜찮은 거예요? 네? 그 설명에 큰 무리가 없어요. 제가 수업할 때 그 과학이 어떻게 발달했느냐를 설명할 때 최초의 과학자를 무당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현상을 하여간 설명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뭐 신의 존재니 뭐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 이상 뭐 그런 것들로 설명합니다. 그게 무당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현상들의 인과관계를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무당의 위치가 좀 바뀌게 되죠. 아직은 뭐 현재까지도 그 역할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세상을 설명하는 이론, 틀 이런 것들이 좀 더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따지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게 과학의 발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무리가 없죠. 무리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무당으로부터 나온 거지 무당의 연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무리가 없으려면 과학은 여전히 무당의 연속이다라고 했으면 무리가 없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과학은 무당으로부터 다른 세계로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무당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논리를 추구하는 쪽과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제 갈라져서 간다는 거 보고 그다음에 그 믿음을 추구하는 쪽이 종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하여간 그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 체계 신학이죠. 근데 그거를 갖춰 나가면서 그게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게 되니까 현대까지 종교라는 그 구조체로 살아남아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논리를 추구하는 거는 똑같아요. 논리를 추구하는 거는 뭐 이제 똑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종교는 논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짜 맞추죠. 그죠?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고요. 그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게 종교고요. 과학에도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논리를 짜 맞추면 안 되고 객관적 사실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논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논리로부터 새로운 믿음을 갖는 거죠. 그게 과학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본질적으로 비슷해요. 그게 제가 같다고는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고요. 믿음이 있잖아요. 종교는 이 믿음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아니죠. 아니죠. 논리에 어긋나더라도 믿겠다는 믿는 거죠. 논리로 따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따지지 말라가 종교잖아요. 따지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목적으로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은 뭐 하는 거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그게 맞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신학에서
그거 뭐 따져보는 거 말리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는 얘기인데, 네네네. 신에 대해서는. 네네네. 근데 신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뭐 쉽게 표현해서 과학에서 따져보는 거는 뭐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가 신을 논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과학은 네. 우주를, 네. 그 신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를 그냥 논증하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의 결과물로서 우주를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구조적이냐. 그러니까 교수님은 지금 이 우주 자체가 신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서 참고로 얘기하자면 아인슈타인의 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전통적인 견해로 봤을 때 이제 무신론자인데 인과관계,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기계론적 우주가 이걸 가지고 있고 양자역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확률 영역이 있다. 그렇게 보는 그런 차원인데 저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창조자, 절대자, 어떤 섭리자 이런 것들을 그냥 인정을 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 또는 물리학자들의 보편적인 사고 구조일 거예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을 솔직하게 정리를 하자면 교수님도 이것이 이율 배반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율 배반이라는 거를 믿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이율 배반적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저는 신의 세계에서는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수준에서 우리 범위에서의 이와 율이 네. 맞지 않는다는 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쭉 네. 말씀하신 거를 듣고서 제3자인 제가 이건 이율 배반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문제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교수님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신은 논리적이지 않다 또는 인간의 논리로 신을 논증할 수 없다,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냥 그 믿음의 영역이군요. 예, 그야말로 초월한다. 믿음. 예, 믿음. 초월자. 관념도 초월하고 논리도 초월하고 구조도 초월하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는데 결국에는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믿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과학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충돌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이 사실 그거예요. 믿음 세계를 믿음으로 이렇게 더 큰 전제가 믿음으로 세계를 보는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과학을 하는 것이 충돌되지 않느냐. 전혀 충돌되지 않죠. 그러니까 신이 허락한 영역 속에서 저는 그걸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신은 뭐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또는 제가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신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고 제가 이제 뭐 장로교인인데 네네. 장로교의 예정론을 인정을 하거든요. 예정론. 네, 그게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네네네. 지금 시간이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이 돼 있으면 지금 너 착하게 살거나 나쁘게 살거나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나쁘게 살면 너는 나쁘게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예정돼 있던 거야.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정론은 기계론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예정돼 있다는 비슷한 거잖아요.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또 그건 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중간 어디에서 또는 한 사람의 그런 모델이 깨지면서 우리가 공동의 모델을 갖기를 사실 바라면서 이 대화를 한 거예요. 그게 누구여도 상관없다.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모델이 둘 중 하나가 오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고쳐서 더 좋은, 더 나은 모델을 하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근데 1시간 넘게 대화한 결과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서로의 모델을 강화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조금 슬프게 느껴집니다. 저는 아마 평행선을 달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예상을 했고 혹시 제가 가진 모델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런 모델을 갖는 거는 뭐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겠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라는 정도. 저희 둘이 가운데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변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믿음이라는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한테는
믿음과 검증이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모델이 통합이 되려면 제가 믿음이라는 변수를 받아들이던가 교수님이 믿음이라는 변수를 빼시던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가 하나의 모델을 갖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예, 거의가 아니라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불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네. 서로 이해 접근하는 디멘전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 디멘전에서 나오는 네. 표면, 네. 선생님 디멘전에서 나타나는 표면만 서로 지금 네. 그 조정 과정을 거친 건데 네. 안 되죠 그게. 네. 뿌리가- 불가능하네요. 네.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네, 긴 시간 재밌는 얘기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렵네요. 가시죠 점심 하시라. 이 얘기를 뭐 얼마큼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것도 지금 써먹을 뭐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근데